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우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비를 맡고 있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보자 경제학자 홍기빈입니다. 이 배우 김우빈 씨는 요즘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열심히 출연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한번 제주도 가서 방송하면 안 될까?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PD가 여튼 저 박수 치고 있는데 저 예, 대체가 회도 먹어야 합니다. 박수 쳤으면 좀 한다는 얘기죠 지금 PD. 예. 오케이? 예, MBC가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소문이. 그래요? 예, 소문이.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예. 또 금시총 왜 이렇게 정보가 많아요? 먹어야죠. 먹고 보자. 제 경제학계 국정원 아닙니까 제가. 무서운데. 저는 먹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추경 그 재원 얘기했는데 뭐 취재를 해오신 게 있다고 그러시던데. 예, 근데 제가 원래 그 정부 관련 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뭐 친구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원래 취재가 잘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시선 집중에 나오고 나서부터 취재가 좀 잘 안 돼요. 또 얘기 좀 또 방송 가서 또 얘기할 거 내려갖고. 제가 워낙 또 그 기재부 비판을 또 많이 하고 정부 비판 많이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취재가 잘 안 되는데 그 와중에도 저 관심사가 지금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초과세수를 53조 마련했다고 했는데 초과세수 53조가 지금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가불. 그 중에 일부만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는 돈이 없다, 모자르다. 이렇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원래는 그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재정증권인데 단기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름이 재정증권인데 재정증권 발행해가지고 보통은 단기에 필요한 돈을 조달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 이제 부채 발행 없이 하겠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손을 묶은 셈이죠. 묶고 남은 게 이제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 차입인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뭐 금액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것 같다. 한국에서 이제 쉽게 말해 대출 받는다. 대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이제 그 재정증권하고 그 다음에 그 차입하는 거하고 요거를 합쳐가지고 한도를 매년 설정을 해줘요. 대출 한도를. 그래서 지금 올해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출 한도가 40조예요. 40조 이렇게 한도가 있고 그 두 개 합쳐가지고 40조 못 넘어가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금리는 이제 통화 안정증권이라고 이제 하느니 발행하는 이제 그 채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0.1% 정도 가산해가지고 금리가 그렇게 정해지는데 잠깐 궁금한 게 신용대출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그거는 신용이죠. 신용입니다. 와, 신용을? 마이너스 통령 열어놓은 것처럼 지금 40조 통령 열어준 거예요. 단지 좀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그 한은에서 나온 문건에 따르면은 이제 순서가 이제 부대 조건이 이제 달려 있는데 하나가 우리한테 돈을 빌릴 때 조금 노력을 좀 해야 된다. 무슨 노력? 그러니까 니네가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먼저 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재정증권을 먼저 발행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국채 발행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은의 이게 규제인지 법상 규제인지 그건 제가 확인 못했는데 한은의 이제 그 결의 상황의 부대 의견에 따르면은 니네가 재정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우리한테 와라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거기 표현이 기조적인 건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만성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면은 우리한테 돈 빌려서 쓰지 말고 다른 재원으로 좀 조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대 의견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부대 의견 한은의 부대 의견대로 한은이 할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은에서 이제 차입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요? 야, 이것도 따끈따끈한 소식 아닌가? 그렇죠? 이건 뭐 저만 알고 있죠. 밖에서. 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요 내용 받아서 보도하시려면 꼭 출처는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는데 그 재정 역사에서요.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그 건전성 문제하고 국가가 이 부채를 발행하는 것하고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재정 질서, 이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통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이 별개의 시스템으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재정을 팽창한다고 해서 그게 통화 질서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이걸 아예 금지시켜 놓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재무부가 돈이 필요하면은 그 중앙은행 와서 빌지 말고 중앙은행 대출을 아예 그러니까 안 금지해 되고 버린다. 그거 안 되고 무조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팔아야지. 그 직접 저 중앙은행에 와서 그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이걸 금지시킨 나라들도 있고 반대 극단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일본은 독특하게 중앙은행이 재무부 산하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이래서 일본은 이 논리가 만약에 많이 무너진 옛날 일본 모델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 일단 자기 스스로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에 나선다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굳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대선 때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그거에 엉매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빌공짜로 쓰이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운영상에 필요한 일종의 이제 운전자금 빌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빌려가지고 재정증권 발행해서 원래 그게 정상적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갚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만약에 그 정부가 예상한 만큼 세수가 안 들어와서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 받은 건? 그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되죠. 또 추경을 한다. 추경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국채 발행해서 갚아야 되죠.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자, 아까 그 담보 배출 그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원칙상 국가는 빵꾸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수가 있고 그렇지, 물론 수익의 흐름이 있고 이게 원칙상 영원히 계속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칙상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하는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추세를 조금 보면은 이게 그렇게 원래 최근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가장 많았던 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거는 이제 MB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한테 이제 이제 정권 넘겨줄 때 돈을 뭐 거의 다 쓰고 넘겨줬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뭐 세수가 뭐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매달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연초가 되면 돈이 없어요. 연초가 되면 정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차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했어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는 조금 늘어났던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왔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어떤 추경을 위해서 하는 차입을 하게 되는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재정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취재를 했죠. 여기서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좀 마저 풀고 가면 한국은행이 흑자를 보면 그 흑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어디다 써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기재부가 가져가죠. 기재부가 가져가요? 하는 잉여금의 형태로 해가지고 기재부가 그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다 가져가지는 않고 일부 가져가게 됩니다. 오, 그래요? 오, 그렇구나. 그 하는이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좋습니다. 지내기가. 한국은행이 꿈의 직장이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나이 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한국은행이 꿈의 직장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한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꽉 모여 있고 승진할 자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게. 치인다 들어가면. 오.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게 장단점인데 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빨간 펜은 무지하게 거쳐야 되거든요. 빨간 펜 무지하게 거쳐야 되는데. 빡세구나. 그 단계가 몇 단계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줄줄이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 하는 에 들어가면 조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 졸업하고 들어오면 조사역으로 신입이 가면 조사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조사역들이 뭐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통 보고서를 갖다 놓고서 그걸 보고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장도 고쳐보고 뭐 새로운 것도 넣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빨간펜이 들어가는데 빨간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옛날 보고서로 똑같이 돼진다. 뭘? 보고서를 고칠 필요가 없다. 옛날 보고서 똑같아진다. 그래.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근데 거기
한은에 또 박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경제학 박사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승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박사학위 따시는 분은 이제 그 뭐 국내 대학이나 뭐 외국 대학이나 가서 약간 직장을 쉬면서 학위를 하니까 학사가 위에 있고 박사가 아래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박사가 이제 보고서 쓰면은 이제 학사나 석사들이 그거를 막 틀렸다 고치죠. 상당히 난감하다. 평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무튼 예. 정부가 추경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돈 빌린다라는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이야기 좀 해보죠. 이야기 한번 좀 총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왜 이렇게 난리예요? 도대체 이 기구가 뭡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정리 좀 하죠.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별의별 기나긴 그 스페링들이 신문에서 난무하는 걸 보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두 갈래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 IP 똑같은 테마긴 해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영내의 무역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점으로 하나 조망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의 전략적 그 안보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 반도체의 군사화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고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IPF라고 하는 거 방금 인디안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이렇게 되는데 인도 경제 태평양 경제 틀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나오게 된 그 길고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최대한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태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별로 먼 태초는 아니고요. 아우 태초죠. 아득한 옛날이죠. 뭐. 이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 중국이 계속 커나가는 경제력이 커나가는 걸 보면서 2010년대에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이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밀고 나오는 걸 갖다가 어떻게든 미국은 태평양을 자기들 호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평양 회귀 전략이 그럴 때. 자기네 집이 연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못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TPP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태평양 경제 동반자 이 정도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TPP를 만들어서 오바마가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심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미국,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는데 형식상으로는 뭐 중국도 참여해라, 뭐 열려 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뭔가 분위기가 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라서 미국이 먼저 연못을 갖다가 울타리 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느낌에서 안 좋았는데. 여기 또 반전이 있어요. 오바마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이긴 했는데 오바마식 방법으로 이렇게 연못에 울타리 치는 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울타리 때려쳐라. TPP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을 한 나라 조져가지고 참고로 이 조진다는 표준 말입니다. 저 염상섭 소설에도 나옵니다. 그 한 나라 때려잡아서 양자간 관계를 통해서 한국을 때려잡고 일본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중국에 적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양자간 방법을 써요. 그래서 TPP를 포기해 버립니다. 다자가 아니라 양자로 간다. 이게 오바마는 이 연못에 울타리를 쳐서 중국을 막으려는데 이런 시시한 그 소극적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TPP가 방기되는데요. 한편 여기서 그 다른 얘기 하나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은 그 동남아에 아세안이라는 나라들이 있죠. 아세안이라는 이 기구가 있죠. 동남아 10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인데 이거는 TPP하고는 별개로 상당히 2010년대 초반부터 따로 진행되었었어요. 이 나라들이 빨리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도 끌어들이고 중국도 끌어들이고 그래갖고 태평양 왼쪽 그러니까 요 아시아 쪽으로 해갖고 뭔가 그 무역 기구를 하나 무역 협정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요거의 이름은 RCEP. RCEP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정도 보시면 돼요. RCEP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오고 있었는데 중국은 고립을 느끼니까 요 RCEP에다가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 미국이 TPP로 하니까 요 RCEP이라도 들어가서 이 아세안 나라들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주도했다라기보다도 아세안 나라들이 준비한 거에 중국이 이제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시절에 벌어진 변화예요. 트럼프는 이제 그 TPP에서 빠져나가고 중국은 한편으로는 RCEP이라고 하는 거 아시안 나라하고 협력을 강화한 다음에 오히려 이 TPP에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미국이 빠져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 TPP가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TPP다 그래서 CPTPP로 바뀝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TPP의 후신이에요. CPTPP. 근데 이 CPTPP는 아유 입술 아파 죽겠네. 요거는 미국은 빠져나간 상태에서 중국이 RCEP이라고 해서 아시아 쪽의 그 협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 태평양 무역에 들어서겠다라는 거예요. 네. 참고로 CPTPP는 이 아시안 나라들뿐만 아니고 캐나다라든가 그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포함돼서 정말로 이 태평양 있는 나라들 호주도 들어가 있고 일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 추진하던 TPP는 트럼프가 다 그 이제 틀어버렸고, 근데 트럼프가 추진하던 작전은 다 실패해버렸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원래 있었던 TPP는 지금 엉뚱하게 중국이 오히려 이걸 진행하게끔 이게 하는 것처럼 이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닥쳤던 개가 된 거죠. 그렇죠. 좀 황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설 적에 빨리 이 TPP, CPTPP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를 빨리 복귀해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 방법을 피해갑니다. 당분간 CPTPP에는 미국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참고로 요거의 성격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RCEP는 이것도 무역협정이긴 한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요걸 주도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동남아 나라들도 그렇고 인도도 중국도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거나 뭐 이것저것 다 저거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느슨한 낮은 차원의 무역협정이라고 거의 전면 개방은 아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관세라든가 보호무역 이런 데서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성에 안 차죠. 그리고 아시아 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태평양 쪽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CPTPP라고 하는 다자 질서를 화끈하게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중간 정리를 해보니까 예. 뭐 어렵게 보니까 중국이 짝 먹은 RCEP과 예. 미국이 짝 먹은 IPEF가 예. 지금 이제 두 개가 딱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RCEP을 꼭 중국이 짱 먹었다고 보시기보다도 아시아 쪽 나라, 인도 동남아 중국 쪽의 요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인도는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좀 애매합니다만은 예. 꼭 중국이 꼭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데 미국이 궁지에 몰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무식함에 이제 그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예. 우리나라가 RCEP에도 가입해 있고 맞습니다. 이번에 IPEF에도 이제 가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도 그럼 양쪽에 다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게 충돌로 가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인데요. 네. IPEF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하고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지구적 가치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뭐 GVC 줄여서도 말하고 그러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갖다가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고 생산의 재구조화예요. 특히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반도체하고 청정 에너지에 있어요. 뭐 기술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술 표준을 바꿔버리겠다. 반도체 부분에서. 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협정은 굉장히 뭐랄까 호혜적이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는 성격을 갖는데 네. IPEF는 사실상 조금 넓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산업에서의 블록화를 지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 표준을 여기서 만들면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따당한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가 뭐를 만들어 봤자 예.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수출도 못 하고 이렇게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죠. 이 산업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바로 기술 표준 문제거든요. 기술 표준이 한번 국제적으로 정해지게 되면요. 후발 국가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고 아무리 자본이라든가 이걸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이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은 이 표준을 바꿀 수가 없게 되죠. 뭐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이거네 예.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참고로 그렇습니다. 좀 이따 뭐 얘기할 기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 주요한 그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 이래서. 근데 이를테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지금은 대만의 그 MSTC가 제일 큰데 TSMC가 제일 큰데 이 공장을 지금 20조짜리를 짓고 있어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 대충 어떻게 전망하냐면은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업체의 재편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치고 나와서 IPEF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부분에서의 표준을 정해버리면은 중국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 평소 궁금해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근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어떤 전자제품 이런 데서 이제 핵심적인 게 히토류라면서요. 아, 그렇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중국이 히토류를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나왔죠. 이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반도체가요. 그 만들어지는 공장이 대략 한 6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시스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부분이 있고 등등해서 후공정까지 해서 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완전히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고 물론 대만이 이제 그 후공정 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만은 대만은 지금 IPEF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후공정 부분에서는 한 2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계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해서 미국, 일본, 대만, 한국,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정도에서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니까 반도체 업계는 이걸 반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기 때문에 어떤 보복을 가하게 되는데 가할 위험성이 있죠. 이때 제일 취약하게 당할 산업이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배터리 업계예요. 지금 말씀하신 히토류 부분이 제일 예민하게 걸리는 데가 이 배터리 업계거든요. 아, 히토류 갖고 보복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 부분에 대한 중국의 독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IPEF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건 나토다. 이거는 저 유럽에서 그 미국이 나토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처럼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군사적 압박이다는 레토릭도 쓰거든요. 예, 저희가 아까 중국 현지 연결했던 그 얘기 나왔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히토류의 수출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배터리 업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업계라든가 게임업계 같은 부분 있죠.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하고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 업계는 이 소식을 반길지 모르겠으나 이 두 업계는 중국에서의 보복이라든가 이 어떤 상황 변화, 사드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저는 약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풀어 보면은 그 13세기 중반에 보면은 이제 무역이 벌어지는데 인도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후추가 이제 대규모로 수입이 돼요. 세계사 때 배운 건데. 예. 근데 거기 중간에 이제 이태리 그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무역을 독점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벌어가거든요. 네. 중간 무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다른 수출 이제 수입할 수 있는 망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이제 출발이 되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대항해 시대. 그래서 뭐 예컨대 포르투갈의 뭐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뭐 남아프리카에 뭐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그 무역선을 뭐 했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서 또 나갔다. 뭐 이런 기타의 대항해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무역의 이제 질서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시점이 아마 그거에 준하는 제2의 대항해 시대가 항해 시대가 지금 되는 거 아니냐. 아,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홍 박사님도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무역으로 엮여져 가지고 가장 효율이 높게 가장 싼 데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대로 이 체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생산을 하게 되는. 예컨대 우리가 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뭐 원두는 여기서 오고 그다음 얼음은 저기서 만들고 그 컵은 저기서 만들고 해가지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데들이 다 조합이 되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엮이는 건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국가의 안보 문제까지도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있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이 진행이 되면서 무슨 뭐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이
거기서 막아버리면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받는. 그래서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 가지고는 지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의약품하고 아까 말씀하신 히토류하고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리스크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보니까 중국의 이 중요 그 품목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가마우지 경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수출해서 돈 많이 벌면은 그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 돈 갖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수출해서 점검해 보면은 우리 중간재 수입의 대부분이 지금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사실은 중국의 어떤 가치 사슬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이제 만약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요거를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급망이 중요해진다. 공급망. 그래서 비용이 가장 낮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가격을 치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물건이 전달될 수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IPEF가 이제 규범의 형태로 그런 것들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틀로 이제 이해해 보시면은 이게 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뭔가 그 정리에 따르면 우리가 IPEF에 안 올라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걸 조금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얘기에서 조금 더 그 맥락에서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방금 하신 질문대로 여기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있느냐. 이 IPEF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 표준이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군사 안보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2차 대전에 일본이 전쟁에 뛰어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계기였죠. 예,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전을 확보하겠다라면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는데 산업혁명의 물결이 지금 크게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전략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석유는 1차 산업혁명에서 쓰이지 않았었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쓰입니다. 석탄이었죠. 일단. 석탄이었죠. 그렇죠. 19세기에는. 그래서 석유가 20세기 1차 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니까 이게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건이 되면서 석유가 없으면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3차, 4차 산업혁명에서 석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이라 이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 때의 지정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 석유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중동 지역, 석유가 나오는 지역을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서 미국, 영국 세력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막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런 지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쟁탈전이 이제 그쪽 그렇죠.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유도 거기. 근데 이 지금 반도체의 심각성은 뭐냐면은 석유는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말도 꽂아놓고서 그냥 총 들고 지키면 되는데 반도체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나라들끼리 뭉쳐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 버리면은 네. 이게 20세기 중동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낭패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협력해서 완전히 그 똘똘 뭉쳐서 반도체를 독점해 버리면은 20세기 중동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입장은 엄청 큰일이네요. 그렇죠.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안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가긴 어떻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큰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군사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이제 그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RCEP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2020년부터 저게 됐고 그 다음에 정권 말기 바로 몇 달 전입니다. 4월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CPTPP도 가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려면 한 1년, 2년 언제 상당히 좀 걸리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는 중국 쪽에 많이 기울어 있는 RCEP이라든가
CPTPP도 풀어야 돼요.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는 한편 지금 중국이 굉장히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IPEF에 들어가가지고 참고로 여기 지금 대만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을 거의 왕따시키는 지금 이런 형국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군사 안보적인 고려하고 국제 경제적인 고려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제 그 고상한 표현 이제 균형이 필요한 건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로. 그게. 지금 그래서 그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IPEF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들은 RCEP에도 들어가 있고 CPTPP도 지금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과의 균형 어떤 조정이라든가 화해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뭐 천철님들이 혹시 손병호 게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손병호 게임이라고 네.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나이 50세 이상 무슨 손가락 하나 접어. 이것도 줘봐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예컨대 결혼한 사람 접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먼저 잡힌 사람 이제 사실 잡혀가는 건데. 그 게임. 손병호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IPF가 이게 손병호 게임하고 똑같은 거다. 지금 사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제약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중국 받아주면 되잖아. 중국도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공정한 무역과 뭐 해방력 있는 무역해야 된다. 노동시장도 뭐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요거 단톡방이랑 비슷한데. 열려는 있는데 단톡방은 누구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초대를 해야 되죠. 네. 지금 미국이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한국을. 근데 중국을 초대할지는 모르겠어요. 초대하려면 이미 들어와 있는 단톡방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초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말은 열려 있지만은 정말로 초대를 할지 그런 미스죠. 그래요. 아마 안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4개의 필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한 뭐 의제라도 할 수 있고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그다음에 공급망, 탈탄소화, 조세하고 반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4가지 중요한 의제고 여기에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일부만 골라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중국이 이렇게 참여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문은 열려 있지만은 손병호 게임처럼 너 손가락 이거 접고 저거 접고 하면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고 아까 홍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 약간 경제학자들 수백 년 동안 자유무역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향을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자유무역에 지탱하는 뭐 주축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중국의 자유무역을 지금 막 하자고 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블록화시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공급 블록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사실은 무역에서 입장은 공정하면서도 자유무역을 우리가 사실 중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여기에 또 낀다는 것도 사실 딱 맞지도 않아요. 또 우리 철학하고는. 그래서 근데 또 안 끼면 또 그러니까 결국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먹거리 문제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연결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오커스하고 쿼드 문제 있죠. 쿼드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요 IPEF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I거든요. 인도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말했었던 RCEP하고 그다음에 CPTPP는 이거는 요걸 갖다가 미국이 우회하는 방식인데 태평양하고 인도양을 갖다가 포괄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겠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하고 겹치면 쿼드라고 하는 그림이 하고 겹치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 4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안보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구상인데 그다음에 요게 인도가 좀 빼니까 잘 안 되니까 이번에 오커스라는 게 나와요. 영국하고 호주하고 미국이 주축이 돼서 태평양에 군사 동맹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 일본하고 한국에다가 이 쿼드든 오커스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초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요 저건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커스라고 하는 군사동맹하고 IPEF가 떨어진 걸로 보지 않거든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IPF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나토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레토릭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경제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까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숙제가 났습니다.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중국이 만약에 보복에 나선다면 배터리나 유통이나 게임 뿐만 아니죠. 중국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격앙돼서 반도체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마구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타격이 미칠지가 뭐죠? 우리가 사드 때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아주 이제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대만하고 일본까지 끌어 들어와서 정말 기술 표준까지 가버리면은 이거는 상당히 상황이 험악해질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른바 균형 문제로 그냥 까놓고 양다리 하면서 되게 좀 지혜롭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면 뒷구멍으로 뭘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크기가 크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독일하고 소련 중간에 꼈었어요. 2차 대전 때. 예. 그 당시에 스웨덴은 사회민주당 정권이었는데 맞아요. 몰래 그 스웨덴 재무장관이 있는데 비그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몰래 돈을 독일에 꿔주기도 하고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구린 짓이죠.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이는 루트하고 보이지 않는 채널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약소국 그 중립국의 그 중간에 있는 힘이 약한 나라의 운명 같은 건데 그러니까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기술 표준이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뒤로 어떻게 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거 했다가. 기술 표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다 군사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예,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거죠. 윤석열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예.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 뭐 위협은 하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콕 찍어서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하고는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가고 싶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 말은 이렇게 험악하게 하는데 또 어쩌지는 못하는 게 중국도 반도체를 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적이 없으면은 네. 중국 안에 있는 디지털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이거 무슨 단호한 조치를 취하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직 뭐 급박하게 무슨 어떤 험악한 상황이 금방 닥쳐오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얘기하는 거 IPF에는 가입을 하는데 이제 쿼드나 이런 데서 좀 한 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하나의 어떤 절충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서 이제 중요한 어구가 있죠. 일테면은 안미경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가끔 하죠. 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으로 기울고 경제는 중국으로 기운다. 지금 그런 건데 한 트럼프 정부 때부터 극다운과 이제부터 용납 안 한다. 웃기지 마라. 이런 태도가 강했었어요. 너희들 양다리 걸치려고 모를 줄 아냐.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 예, 이건.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상황이 경제 이슈하고 안보 이슈가 하나로 지금 연합되고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미경중이라는 스탠스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려는 어떤 스탠스는 결국 안미경미가 아니겠느냐. 안보도 경제도 미국 쪽으로 기울어서 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방향은 우석준 교수도 아마 그 방향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우린 조금 더 힘든 게 거기에 이제 한일 관계가 껴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뭐 한미일 이 삼축이어야지 사실은 미국의 구상에 딱 맞는데 우린 또 한일 관계가 중간에 껴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또 뭐 지금 당장 답은 모르지만은 또 우리 또 생존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원천 기술. 그렇죠. 한반도에서 지금 반만 년 생존해온 우리 생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는 또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또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오늘의 이제 여기는 어떤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불거진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큰 판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고차원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경제는 김우빈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